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선에 처음으로 배치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보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에 관해 묻는 미국 기자에게 답했습니다. Давайте начну с первой части вашего вопроса. Снимки, они вещь серьезная. Если есть снимки, значит, они что-то отражают. 돌려 말하기는 했지만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다며 여기에는 상호 군사 원조 관련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Мы нисколько никогда не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относится к наши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серьезно. Но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이런 가운데 북한군 병력이 처음으로 전선에 배치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자국군이 쿠르스크에서 지난 23일 북한군을 목격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의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일부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으로 전부터 북한군 투입이 거론됐던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장성 3명과 장교 500명을 포함해 약 1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한 말인데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년 만에 폴란드 대통령으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공식 환영식으로 맞이한 데 이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 협력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자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거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군 파병을 규탄하고 살상용 무기 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정상회담 당일 북한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전단을 풍선에 실어 용산 청사 일대까지 날려보내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인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한 폴란드 정상회담에선 올해 안에 약 70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 등 방산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호혜적 방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파병이 아니라 독자적인 작전 권한도 없이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용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인민들을 총알바지 용병으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파병이 아니라 용병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고유 군복에 국기와 표식을 달고 활동하는 통상적인 파병과 달리 러시아군으로 위장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작전 권한도 없이 러시아군 통제 아래 움직인다는 점에서 용병에 가깝다며 총알바지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군대를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가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팔아넘긴 것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데 대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드는 격이라며 비판했고 정부는 북한의 참전이 우리의 위협이라고 맞섰습니다. 우리의 직접 이해관계도 아닌 러우 전쟁에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닌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면서 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단계적 대응을 강조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격무기 지원이 가시화할수록 논란도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유엔 사무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군사력이 추가되는 걸 반대한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해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의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앞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행사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의 유엔 헌장, 국제법, 유엔 총회 결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평화가 필요하다고 연설했습니다. 이 발언에 푸틴 대통령은 웃음을 지으면서 모두 하나의 큰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지만 불행히도 가정에서는 종종 다툼과 소란, 재산 분할, 가끔은 싸움도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러시아 하원이 어제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비준을 했습니다. 만장일치였고 또 예상보다 빨리 비준이 된 건데 북한군 파병에 대한 증거가 넘쳐나니까 좀 속도를 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나 나토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군이 이제 파병을 했다, 네. 러시아 영토에 들어왔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정면 돌파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북러 간의 합법적인 조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절차다. 그러니까 네. 형식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절차적인 차원에서의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신속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하원의 비준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언급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뭐 가짜 뉴스다, 허위 정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돌려 말하긴 했습니다만 파병을 부인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협력의 관계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조약도 돼 있고 조약에 보면 어느 일방이 침략을 당하면 네. 이제 타방은 이제 군사적 포함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2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이제 힘이 좀 붙일 겁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북한의 그 협력과 지원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뭐 어떻게 절박한데 이걸 뭐 자꾸 뭐 부인하면서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이제 그 돌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푸틴도 부인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북한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6월달에 이제 네. 북러 정상회담 한 걸 이제 대내적으로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그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그런 최상의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응당한 조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따른 정당한 전쟁에 그런 우방국으로서 협력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뭐 이제 굳이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숨길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적절한 이제 상황이 되면 이제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군 병력이 처음으로 전선에 배치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쿠르스크주에 배치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지역이고요? 북한군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쿠르스크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지금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 차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이제 진격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일단 들어가기 어려울 거고 이제 러시아 지역이 침략 당했다는 거니까 조약에 근거하면 침략된 지역을 이제 정상화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에 북한군이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조약에 보면 그건 네. 이제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는데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전투 지역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후방 지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말한 것은 저 폭풍군단 그런 게 특수부대가 갔다는 거니까 네. 특수부대가 소위 말해서 그 박은혜 용병 했던 것처럼 첨단 지역에 그러니까 천병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실제 전투 행위를 할 가능성도 이제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싶습니다. 네, 실질 전투 행위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네.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김영현 국방장관이 어제 국감장에서 북한군이 이게 파병이 아니다, 네. 용병이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예. 신분을 위장한 부분도 있고 또 작전 권한도 없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초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위장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동영상을 보면은 네. 러시아 군복을 입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 지역이 이제 연방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북한군하고 체형이 비슷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위장 신분증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용병 성격의 그런 거 위장된 그런 형태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북한군이 개입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성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나토나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군수 물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병력을 파견하게 된다. 만약에 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그 엄청난 그런 이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용병 성격의 위장을 하려고 이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어제 김영현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거는 뭐 용병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보면 이제 그 군사 작전도 러시아 쪽에서 이제 지시한 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총알받이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하튼 지금으로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도 이거를 이제 부정하지 않을 태세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북러 조약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그 파병이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북한군의 처우가 뭐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어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어요. 네, 네. 뭐 보니까 고기 반찬이 쌓인 그런 그림도 이제 보여주면서 네, 돌아 이쪽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동요가 있을까요?
뭐 전형적인 이제 심리적인 그런 방법인데요. 뭐 동요가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여러 가지 이제 SNS 상에서 이제 전파를 시키고 할 텐데 네. 거기에 이제 북한군이 파병된 이제 북한군이 거기에 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일종의 전투에 대한 사기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미국과 나토도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북한 외교관을 초치해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파병론 이것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북한군이 이제 파병을 했다라는 걸 일단은 지금 확인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제전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자전으로 지금은 이제 그 규정을 하고 네. 나토군이 개입하는 것은 이제 그걸 선을 그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제3국이 참전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유럽이라든지 그런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면 나토 입장에서는 이걸 수수방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맞불을 해야 되겠다, 파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보니까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3국이 개입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있느냐? 이건 뭔가 기존의 그런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파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북한군의 파병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유럽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협력해서 이제 유럽이 이제 침략을 당할 수도 있다. 네. 여기에서 밀리면 이제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여기서 밀려서 소위 말하는 그 전체주의국가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인 능력이 강화된다 그러면 이제 유럽의 안보도 위험이 되는 거죠. 예. 자, 아예 충돌을 피하려는 국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인데 네, 뭐 네. 관련 상황을 모른다 이렇게 예.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일 손쉬운 방법 모른다라고 해야죠. 아는데 네. 뭐 입장을 표명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면서 서로가 정치적으로 풀어라라는 거죠. 근데 전형적으로 이제 중국은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외교적인 술사고요. 네. 그게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 북한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이제 같은 계획을 같이 하는 거죠. 지금 네. 현재까지 보면 이제 중국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재정적 차원에서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의 재정적 차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군수 물자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그 중요한 부품 조달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에 이제 충실한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북한 파병을 비판을 하면서 살상 무기 지원 네.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무기 지원은 사실상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시간 문제라는 것보다도 이제 북한군이 하는 이제 행동에 따라서 달려 있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군이 파병했다라는 걸 심각하다라는 것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상응되는 이제 그런 조치가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억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제 그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만 이제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무조건 이제 시간에 맞춰서 간다라는 것보다는 네. 러시아나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고 조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상하던 대로 북한군이 그대로 이제 파병이 되고 그리고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군사 기술을 지원해주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전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이제 북한군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여러 가지 그 전투 능력이 향상되는 거 그리고 또 러시아로부터의 그런 그 군사력 기술의 지원 이런 거 하면 우리 안보에 엄청난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뭔가 책임 있게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살상 무기 지원 이런 부분도 이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사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도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방식, 그런 이제 네, 네.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그런 살상 무기 지원은 그렇다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이제 보내는 그런 방식이 되는 그렇죠. 걸까요? 지금 이제 북한군이 이제 공식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제3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그런 그 이해관계 국가다라는 그런 그 입장에서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한 거죠. 이렇게 돌려서 가는 것보다는.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풍선을 또 날렸는데 이번에는 쓰레기가 아닌 대남 전단을 넣어서 보냈더라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지난번 이제 북한에서 외무성 중대 성명을 하면서 10월 3일, 9일, 10일 그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왔고 거기서 이제 그 전단이 있다. 그게 이제 북한의 그런 그 최고 존엄을 그 폄하하는 그런 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용산 지역으로 해서 그걸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러한 그 맞대응 성격의 그러한 이제 행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보면 이게 뭐 최근에 뭐 GPS도 장착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내용물 자체도 이제 과거에는 뭐 쓰레기 오물에다가 보면 이제 다른 것도 막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북한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표현이 뭐하지만 이제 이걸 우리를 단순하게 처음에 이제 괴롭힌다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우리 내부의 그런 그 혼란 그리고 우리 내부의 그런 뭐 그 분란 최근에 보면 대북 전단 계속 보내겠다는 단체도 있고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서 이미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그 노리고 이제 그런 걸 또 조장하는 그런 그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대남 전단을 넣어서 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가 여당 내 투톱, 당대표와 원내대표 권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감찰관은 원내 사안이라고 규정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 한 대표가 당무총괄은 자신 몫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건데 이에 친윤계는 독선의 정치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뒤 특별감찰관 화두를 꺼내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번엔 추경호 원내대표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당을 총괄하는 건 당대표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원내 사안이라던 추 원내대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한 대표 측 인사들도 변화와 쇄신을 위해선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고 거들었습니다. 온갖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도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외부 일정으로 당 회의에 불참했던 추 원내대표는 일단 이 문제를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확전을 피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하지만 친한계가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특별감찰관 문제가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붓는 모습입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0여 명이 의원 단체 SNS방에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원내 지도부의 답변을 거듭 촉구한 건데 추 원내대표는 아침이 되어서야 국정감사 이후에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답했습니다. 친윤계는 애초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동하기로 한 당론을 바꾸려면 한 대표가 미리 원내대표와 상의했어야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정치가 아니죠. 검사 수사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독선이고 독단의 정치다. 의원총회 시점을 두고도 친한계는 다음 주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원내 지도부는 일부 상임위 국감 일정으로 다음 주 후반도 빠듯하다는 입장입니다. 친윤계는 최근 친한동훈계가 만찬을 비롯해 세를 과시하며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양측이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자칫 특별감찰관 문제가 당 분열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여당의 협상의 여지를 둘 듯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특검법 처리는 다음 달 안으로 속전속결 가겠다는 방침인데 여권이 자중질환에 빠졌다고 보고 이를 노린 갈라치기 전략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여당이 요구사항을 내면 최대한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특검법의 범위나 추천 방식 등의 큰 틀에서 국민적 요구를 벗어나지 않는 제안이라면 협상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유란 갈등 등 여권 내 역학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특검법이 재해결의 벽을 넘을 이탈표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양보할 뜻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당 내 친한도, 친윤도 아닌 관망파 의원을 50명 정도로 거론하며 이들은 용병격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과연 보수의 명운을 맡길 수 있을지 고민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권 분열 노림수로 본격적으로 압박에 나선 모양새인데 특검법 표결은 이재명 대표의 첫 1심 선고 하루 전날인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열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까지 고려해 11월 안에 재표결까지 서둘러 결판을 짓겠다는 보관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차라리 8명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동조해 주시는 게 개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향해서도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며 전방위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명태균만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장단에 맞춰 제주를 부렸지만 권력은 자기들이 취하고 벌은 다른 사람이 받게 생겼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처리의 주요 변수로도 꼽히는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그간의 특검 강행 처리 기조에서 여당 내홍 사태가 맞물리며 유연한 대처 등 전략 마련에 다소 신중한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중하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내려집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6명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체 식사비는 10만 4천 원,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에서 나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기부 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 7월 결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선 경선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해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행비서가 지시 없이 결제했을 리 없다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혜경 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한 적도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김 씨는 법인카드로 6명 모두의 식사비가 결제됐는지 몰랐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 공교롭게도 다음 날인 15일에는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막바지에 들어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민단체로부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난무했고 진행을 맡은 위원장이 감사위원들보다 3배 넘게 발언하는 경우도 지적사항으로 꼽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의 질의가 이어집니다. 답하세요. 그냥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답변 하세요. 예, 그만하지 하겠습니다. 말고 답변을 하세요. 사족 달지 마시고. 해당 국감에서 최 위원장의 발언과 질의 시간은 모두 2시간 7초에 달했습니다.
여야 감사위원들의 평균 질의 시간보다 5배 넘게 길었고 전체 발언 시간의 2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손석준 의원 사이 한동안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고픈 우리 법사위원장님, 제발 위원장 그 자리에서 갑질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한테 갑질이라니요. 정 위원장도 이날 전체 의원 발언의 22%를 혼자 차지했습니다. 막말과 비속어 또한 여야 의원과 증인, 참고인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같이 순장당할 사람이 필요해서 저 죄 없는 후배들을 끌고 와서 레드팀 만들어서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아닌 범죄 수사를 방불케 하는 발언이나 여야 충돌로 한쪽이 퇴장한 채 파행되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26년간 국감 활동을 평가해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평가에서 D- 학점을 줬습니다. 특히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이슈에 집중되는 등 실효성과는 거리가 먼 실망스러운 국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불러놓고 질문하지 않는 경풍 세우기 국감도 여전했습니다. 역대 최다 피감 기관을 채택했지만 전체 피감 기관의 30%가 넘는 200여 개 기관은 국감에서 단 하나의 질문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성적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C 혹은 D 학점으로 낙제를 겨우 면하는 수준입니다. 국민을 대리해 국가기관을 감시한다는 국정감사 본래 목적에 맞게 이제는 국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중부 내륙 기온이 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며 반짝 초겨울 같은 날씨가 찾아왔죠. 다행히 추위가 일찍 풀리고 오늘은 예년의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남은 가을 한 달은 온화하지만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은 초반부터 한파가 닥쳐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한 한기가 남아한 서울 도심. 아침 출근길 코트와 모자, 머플러, 패딩에 털옷까지 등장했습니다. 거리 풍경만 보면 이미 초겨울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 7.1도,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고 은평구는 3.6도까지 떨어져 계절이 한 달 이상 앞서왔습니다. 경북 봉화상가는 영하 0.4도, 철원 임남면은 0.6도에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4.2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또 파주 2.7도, 거창 2.9도 등 전국이 평년보다 추웠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풀렸지만 시민들은 올가을 변덕스러운 날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게 가을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추워지고 또 가을이 그래서 너무 짧아진 것 같고 겨울이 금방 올 것 같아서. 기상청이 앞으로 3개월 날씨를 전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11월 남은 가을 한 달은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가운데 상층 한기가 남하할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져 기온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겨울이 시작하는 12월은 시작부터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겨울 라니냐 영향에다 북극 해빙 면적이 줄어 강한 한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남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12월 초반 우리나라 부근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12월은 라니냐의 영향과 적은 북극 해빙에 의한 오랄 블로킹의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하여 춥고 건조한 날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겨울 초반 한파는 오래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12월 후반부터 점차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겨울 중 가장 추운 시기인 1월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겨울철에도 올해 가을처럼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례적 기후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밤사이 인천과 경기 남부 일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일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농도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항 인근에 있는 주한미군 보급창고에서 큰 불이 나 밤새도록 진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거대한 화염과 함께 많은 연기가 주변으로 퍼져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이 거세게 타오릅니다. 불씨와 함께 솟구친 연기는 바람을 타고 일대로 퍼져나갑니다. 부산 동구에 있는 주한미군 55 보급창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연기가 많이 나길래 보니까 입구 쪽에 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19 신고했는데 입구 쪽에 빨간 불 좀 났었고 그리고 횡단보도 쪽에 살짝 시커맸거든요.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내리고 미군 소방대와 함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새벽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났었어요. 처음에는 불이 자그만 했었는데 지금은 뭐 계속 밀고 나와가지고 이쪽까지 기역자로 지금 타고 있거든요. 불은 부대한 냉동창고에서 시작된 거로 추정됩니다. 배관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나서 1시간쯤 뒤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사 자재와 우레탄, 고무 등이 보관돼 있었고 군수품이나 유해 화학물질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창고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탓에 불이 빠른 속도로 번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많은 연기가 발생하자 부산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연기 흡입에 주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도심 반대편인 해안가로 불어 연기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55 보급창은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를 보관하는 군사시설로 외부인의 출입과 내부 정보 유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입니다. 이번 화재 때도 소방대원만 현장 진입이 가능했고 경찰은 외부에서 교통 통제만 진행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도 주한미군 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부산 범일동 주한미군기지 55 보급창에서 난 불은 13시간 만인 오늘 아침 7시 20분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근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는 2단계까지 격상했던 대응 단계를 오늘 아침 7시 반쯤 모두 해제하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기 포천시 소우릅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전기 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에어컨 판매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짜리 건물이 완전히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초청장을 위조해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 파키스탄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업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속여 입국한 뒤 공장에 취업했는데 가짜 서류에 비자 발급 시스템에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양손에 짐을 든 남성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사업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청을 받았다며 단기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국내 공장에 취업해 일하다 적발됐습니다. 초청장도 입국 목적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렇게 위조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 2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국을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만에서 13,000달러씩, 서류 위조책에게는 3,000달러씩 건넸습니다. 위조책은 이들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줬습니다. 기업들이 자신들이 초청한 입국자라는 걸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이들은 이런 공문서까지 손쉽게 위조해 진짜 비자를 받아내도록 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업체당 초청 인원을 서너 명으로 제한하고 서류에 대포폰 번호를 적어 초청 기업인 척하며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이제 그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류 심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이원화해서 국내에서 이런 초청장이나 초청 이런 사실이 팩트인지 실사한 이후에 파키스탄인들의 입국 목적은 취업이었습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일한 이들 중 대부분은
체류 기간 90일이 지나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야당 당원이라 정치적 핍박을 받는다며 거짓말을 했는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행정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악용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 형사 사건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제 형이 확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집행을 확실하게 진행한다든지. 경찰은 서류 위조책 4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인 18명을 검거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명은 수배 조치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쉽게 말하면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 차량의 시동이 걸리도록 제한하는 기기입니다. 핸들 아래쪽에 설치되는데 이 기기에 숨을 불어 넣었을 때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카메라도 달려 있는데요. 먼저 도입한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입증돼 지금 국내에서도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부착 의무는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데요.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격 기간이 2년이면 방지장치도 2년 부착해야 하는 거죠. 관련 규정을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데요. 대상자가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걸어주는 경우, 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봐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장치 구입, 설치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도 제출해야 하고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정기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비용 부담이 크고 지켜야 하는 규정도 까다롭다 보니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입 취지를 잘 살리려면 자동차 보험료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국내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무려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면허가 취소돼도 결격 기간만 지나면 몇 번이고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게 현실인데요. 새롭게 도입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황 전 위원은 지난 2021년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본 뒤 유시민 전 이사장을 노리고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검언 유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도 이어집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4주기 추도식이 경기도 수원 선영에서 열립니다. 이재용 회장은 추도식 이후 사장단과 오찬을 함께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기에 빠진 회사를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첫 공식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경북 울릉군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5월 제정했는데 오늘 첫 공식 기념 행사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대한제국의 영토 수호 정신을 계승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아가 먼저 2연승을 거둔 가운데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대구에서 이어집니다. 기아는 기세를 몰아 3연승을 노리고 삼성은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I'm Wolf Blitzer in Washington. The race for the White House is heating up.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the race for the White House is heating up. Turn to YTN. We are not going back. For complete coverage of the U.S. elections in South Korea, turn to YTN.
네, 미 대선 승패의 열쇠를 쥔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박빙의 우위에 나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대선을 불과 10일을 앞두고 혼전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양측 후보는 경합주에서 1%포인트라도 우위에 서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선을 열흘여 앞둔 미국 각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 마치 막상막하의 달리기가 펼쳐지듯 선두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팁 인사이츠 조사 결과 전국 단위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7%로 해리스 부통령이 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전 실시된 포브스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X의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51%로 해리스 부통령을 2%포인트 앞섰습니다. 현재 해리스 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226명,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이 219명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꼭 이겨야 하는 선거인단 93명이 걸려있는 경합주 7곳에서의 여론조사는 더 민감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0일까지 7개 경합주 등록 유권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49.1%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0.6%포인트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네바다, 애리조나주에서 앞서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주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격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벌리고 있습니다. 에머슨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1%포인트 앞선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흑인과 라틴계 지지자의 이탈로 해리스 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비욘세와 합동 유세에 나서 흑인 남성 유권자를 집중 공략합니다. I'm very honored to have the support of former President Obama. I think it just shows the breadth and depth of the support that we have and also the enthusiasm that a lot of people are bringing to the campaign. 역시 노스캐롤라이나와 어제 조지아를 거쳐 애리조나, 네바다로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우위에 있는 이슈, 경제에 집중합니다. Interest rates were 2%, now they're at 10% and you can't get the money.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And that's going to bring everything down. 대선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상막하의 접전에서 단 1%의 우위를 잡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탄소 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유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 만큼 에너지 정책이 미 대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We are going to bring energy down by 50%, 50% within 12 months from January 20th. 트럼프는 에너지 자립을 신속하게 이루겠다며 화석 에너지 이용을 다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탄소 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유턴을 선언한 셈입니다. 정반대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경제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립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President Biden and I feel a deep sense of responsibility in this moment. The largest investment in climate, not onl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u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이런 가운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대표적인 생활 물가 지표 가운데 하나인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근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과거 대선 전에 몇 주 전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유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미국 언론은 해리스가 휘발유 가격 하락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면서 이런 경제적 호재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지역 본거지인 이곳 트럼프 타워에서 탄성이 터져나올지 탄식이 터져나올지와 관련해 에너지 문제가 중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복귀하면 자신을 형사기소한 연방특별검사를 즉시 해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성향 팟캐스트 진행자 휴 휴잇과의 인터뷰에서 잭 스미스 특검을 해고할 건지 질문해 그건 매우 쉽다며 2초 만에 자를 거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스미스 특검은 앞서 기밀 문서 유출과 대선 뒤집기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특검을 해임할 권한은 없지만 임명권을 준 법무장관을 통해 해임할 수 있습니다. 팝스타 비욘세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장에 처음으로 나와 선거운동을 지원합니다. CNN은 비욘세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에 어머니 티나 놀스 등과 함께 출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비욘세는 해리스 캠프에서 자신의 노래를 쓰도록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리스 지지를 공표하거나 지원 활동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CNN은 지난 21일 밤 밀워키 94번 고속도로에서 1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던 웨인 웨커가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해리스 부통령 차량과 부딪힐 뻔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워커는 해리스 부통령이나 일행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 대선 이후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할 경우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내수 시장이 지금보다는 개선되겠지만 내년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미중 무역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IMF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IMF는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특성을 짚으며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 increase in trade tensions is a major downside risk. Korea is very strongly integrated in global supply chains into global markets and strongly exposed both to China and the United States. 다만 무역 전쟁이 불붙었을 때 미중 양국이 취할 조치 등 세부 사항에 따라 변수가 많을 거라며 더 구체적인 전망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선 올해 2.5%에서 내년 2.2%로 하락할 거라는 기존 전망을 재확인하며 수출보다 내수가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Real purchasing power will increase and we expect domestic demand to strengthen. Indeed, in the Q3 release that was just released last night, Washington time, domestic demand in Korea has strengthened in Q3 as expected.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는 별도 기자회견에서 중국 앞에 놓인 길은 수출 주도 성장과 내수 활성화 두 갈래라며 이 가운데 중국이 추구할 길은 내수라고 진단했습니다. As the Chinese economy has grown so big, it is the latter, domestic consumption, that is the reliable source of growth. 또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 소비자 신뢰가 타격을 입을 거라며 결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MF 총재는 중국 정부가 경제 위기에 손을 쓰지 않으면 잠재 성장률이 4% 이하로 둔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3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낸 데 이어서 내년에 20% 이상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밝힌 뒤 주가가 약 22%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보다 21.92% 오른 260.48달러에 마감하면서 테슬라 상장 이래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 뒤 화상회의에서 내년에는 더 낮은 가격의 차량과 자율주행의 도래로 20에서 30%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기업 실적에 따라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33% 내린 42,374.3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0.21% 오른 5,809.86, 나스닥 지수는 0.76% 오른 18,415.4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효과로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죠. 반도체 사업에서 다시 삼성전자를 추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그야말로 훨훨 날았습니다. 영업이익 7조 300억 원, 매출 17조 6천억 원, 순이익 5조 8천억 원으로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반도체 최고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로써 반도체 사업에서 또 한 번 삼성전자를 제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발표될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은 4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대로라면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이어 다시 삼성전자를 앞서게 됩니다. 역대급 실적의 날개를 달아준 건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일찌감치 HBM 시장을 선점했고 큰손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지금보다 고도화된 12단 제품을 본격적으로 공급해 시장을 계속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HBM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일축하며 생산 확대 방침도 밝혔습니다. 내년 HBM 수요는 AI 칩 수요 증가하고 그리고 고객들의 지속적인 AI 투자 확대 의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예상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기술 고도화로 다른 메모리 업계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피자 가게에서 쓰는 주방 세제가 피자의 맛이나 품질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 파파존스가 각종 세제를 점주들이 본부에서만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으로 선정해 돈을 벌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필수 품목과 관련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국 파파존스는 지난 10년간 가맹점주들에게 세제를 본사에서만 사서 쓰도록 계약서상 필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방 세제부터 유리창 청소 세제까지 15개 종류에 이르고 마진율이 평균 16%였습니다.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사서 쓰다 들키면 영업정지 근거가 되는 점수를 감점하고 거듭 들키면 영업정지를 하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또 계약 10년이 지난 매장 등 25개 가맹점에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는데 비용 가운데 적어도 20%는 본부도 부담해야 하지만 2억여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한국 파파존스의 리모델링 비용 지급 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역대 과징금 가운데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필수품목 강제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10억 4천여만 원은 필수품목 관련 최대 액수입니다. 파파존스 피자의 맛,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부분이 필수품목 판매 마진으로 돈을 벌고 이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필수품목 관련해 법적 제도를 정비한 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앞으로도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2월 5일부터는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점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상 최대 규모인 서울 둔촌동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초대형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물량이 풀리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는 이른바 입주장 효과가 거의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6만 제곱미터 광대한 부지에 최고 35층 아파트 85개 동 12,032가구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올림픽파크 포레온. 올해 서울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대단지인 만큼 일시적으로 매매가도 낮아지고 전세값도 내려가는 이른바 입주장 효과도 크게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변 시세는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4, 5개월 전부터 이제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했는데 최초에는 한 8억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한 84 기준이 한 9억 한 5천에서 한 10억 정도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위치한 강동구를 비롯해 인근 송파구와 하남시의 전셋값 추이를 봐도 입주장 효과는 보이지 않고 보합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전세 매물 자체가 2,700여 건, 월세를 합쳐도 4,000건 정도로 단지 가구 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입주 물량의 절반 정도 임대차 매물이 나오는 일반 단지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전세 계약이 미리 이루어져 시기적으로 분산됐고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임박한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리 전세로 내놓았던 부분들이 계약이 된 사례도 있고, 이제 일반 분양의 경우에 실거주 의무 기간 3년 유예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입주하는 매물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단지 자체의 전세 매물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서울 시내 전체 입주 물량이 부족한 데다 새 집을 선호하는 세입자들의 경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육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입주 단지에서 전셋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주를 한 달 남긴 시점에 단지 내 도로와 조경을 담당하는 업체 3곳이 추가 공사비 확정을 요구하며 공사 전면 중단에 들어가 불안감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26일로 예정돼 있는 준공 인가와 27일부터 시작될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선에 처음으로 배치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인하지 않은 채 두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보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에 관해 묻는 미국 기자에게 답했습니다. Давайте начну с первой части вашего вопроса. Снимки, они вещь серьезная. Если есть снимки, значит, они что-то отражают. 돌려 말하기는 했지만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비준했다며 여기에는 상호 군사 원조 관련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Мы нисколько никогда не сомневались,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относится к наши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серьезно. Но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이런 가운데 북한군 병력이 처음으로 전선에 배치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은 자국군이 쿠르스크에서 지난 23일 북한군을 목격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의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일부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으로
전부터 북한군 투입이 거론됐던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장성 3명과 장교 500명을 포함해 약 12,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리는 대원칙으로 살상용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이를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유엔 헌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학교 건물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하마스 수장 사살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며칠 안으로 휴전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온몸 곳곳을 다친 아동들이 잇따라 실려옵니다. 고통에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아이. 병원 안에는 숨진 가족을 앞에 두고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난민 숙소로 쓰이던 학교 건물을 공습했습니다. 사망자 17명 중에는 생후 1년도 채 안 된 아기를 포함해 13명이 어린이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학교 부지에 있던 하마스 조직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수장 신화르 사살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עוד הישג, וג'באליה נופלת, מ"פ ג'באליה נופל, זה עוד קריסה תודעתית, גם פיזית, גם תודעתית.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카타르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곧 휴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talked about that. We talked about options to capitalize on this moment and next steps to move the process forward. And I anticipate that our negotiators will be getting together in the coming days. 휴전 협상 중재에 나선 카타르도 하마스 측과 최근 수차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Yes, we re-engaged with them. We've been in engag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from the political office in Doha. We had some meetings with them the last couple of days.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석방 협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까지 전쟁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에서 종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된 레바논의 피난민과 군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반짝추위가 하루 만에 물러나면서 오늘 낮부터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침에는 초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 아침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출근길에는 코트부터 패딩까지 시민들의 옷차림이 초겨울을 방불케 했습니다. 네. 중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졌는데요. 서울도 아침 최저 기온이 7.1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추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풍과 추위를 만든 기압계가 점차 약화하고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8.7도, 대전 7.2도, 부산은 15.5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았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10월 말, 내년 이맘때 늦가을 수준입니다. 네, 출근길에 내륙 곳곳에 안개도 많이 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진 곳이 많았는데요. 네.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래픽으로 살펴보시죠.
한두 시간 전보다는 안개가 다소 옅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곳곳으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특히 지도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밖에 짙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도 시정거리가 1km 안팎 정도입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인근의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을 수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속도를 줄여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더 이어진 뒤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습니다. 네, 오전까지는 교통안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맑은 날씨 속에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 대구의 한낮 기온이 모두 23도로 어제보다는 2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수준을 3에서 5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이렇게 온화하더라도 해가 지면 날이 금세 쌀쌀해집니다.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과 휴일 날씨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주말인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이 지나면서 나들이 하기 참 좋겠습니다. 네. 날도 온화하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과 4차전이 대구에 있는 삼성 라이온파크에서 열리죠. 네. 주말을 맞아 내일 많은 분들이 응원을 위해 대구를 찾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 대구는 하늘빛만 다소 흐리겠고요. 경기가 시작되는 오후 2시 무렵에는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경기가 끝난 뒤에는 해가 지면서 날이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를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주말 날씨도 알아보면 서울 등 중부지방은 주말 내내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전남 해안에는 내일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 날씨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남부와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후 주 중반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자세한 다음 주 날씨와 기온 전망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남부지방의 비는 월요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화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지겠고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영동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쾌청한 가운데 기온도 평년 수준을 보이며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면 어느덧 달력이 11월로 또 한 장 넘어가게 됩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이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주말 동안 소중한 사람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날씨에 러닝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산업도 성장세입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 사이에서는 러닝화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유통업체들은 특화 매장을 꾸미는 등 고객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힘찬 구령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코스는 서울의 러닝 명소 경복궁 둘레길입니다. 일단은 살기 위해 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돌된 아기가 있는데 육아를 하기 위해서 계속 퍼지다 보니까 이게 뛰면 좀 그나마 낫더라고요. 네, 저도 약 10분째 둘레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도심 한 바퀴를 뛰니까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관련 용품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2주 사이 국내 패션 플랫폼의 러닝화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바람막이와 반바지 등 러닝 의류 거래액 증가율도 20%를 넘었습니다. 러닝 전문 편집숍은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빚어질 정도입니다. 스포츠 브랜드들은 임시 매장을 여는 등 고객 공략에 나섰습니다.
저는 러닝 시작한 지 2달째 됐고요. 원래는 집에 있는 러닝화 신다가 이제 좀 더 제대로 달려보고 싶어서 그리고 좀 더 예쁜 거 신고 싶어서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러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백화점의 2030 세대 스포츠 신발 매출은 1년 전보다 44% 늘며 전체 매출 증가율을 뛰어넘었습니다. 백화점도 기존 스포츠 매장을 러닝 특화 매장으로 탈바꿈하거나 새로운 브랜드 입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2030 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트렌디한 대중 브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기 있는 수입 브랜드들을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닝이 건강한 취미 생활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유통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 해결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비관론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국내 생물연구의 권위자 최재천 교수는 희망의 씨앗이 싹틀 기회를 멈추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될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 출연한 최 교수의 주장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기후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제기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진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180개국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그걸 만장일치를 하려니까 정말 힘들게 파리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는 나 안 할래. 그리고 탈퇴를 해버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분리수거 같은 거 해봐야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또 우리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 우리를 비난하잖아요. 콜버트 양반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럴 시간 여유가 없대요. 다 하래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라 하는 거예요. 외국의 어떤 그룹은 대기권에다가 다이아몬드 뿌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대요. 미쳤지. 그게 얼마나 비싸요. 그동안 저 같은 사람은 괜히 그런 거를 빈정댔는데 저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디선가 희망의 씨앗이 싹틀 수 있다. 지난 50년 동안 지구에 사는 야생동물의 73%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구 전역이 인간 활동으로 빽빽하게 치워지면서 동물 서식지가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석유 수송 열차에 치인 코끼리 2마리의 생명이 천천히 꺼져갑니다. 이 지역에서만 2년 동안 31마리가 철로를 건너다 죽었고 인도에선 지난 10년 동안 철도사고로 죽은 코끼리가 200마리 넘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WWF는 지난 1970년부터 50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수가 평균 73%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강과 하천에 사는 동물이 85%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육지에 사는 동물 69%, 해양 동물 56% 순이었습니다. We've got almost 35,000 populations of 5,400 species, and using that data set, we've estimated that populations have declined by an average of 73% since 1972. Seeing this decline in the wildlife that we rely upon since 1970 is alarming. Catastrophic is a big word. 인간 아닌 동물들이 재앙적 상황에 몰린 가장 큰 이유는 살아갈 공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있는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은 무려 95%의 야생동물 감소를 보였는데 절반 가까이가 서식지 문제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봉에 주로 살며 큰 나무에 씨앗을 퍼뜨리는 둥근귀 코끼리는 살던 숲이 목장이나 농장으로 바뀌며 사라져가고 남극의 턱근 펭귄은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고 먹이인 크릴이 대량으로 포획돼서 미국 서부에 사는 치누크 연어는 산란 서식지가 댐으로 막혀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Habitat loss, increased human activities, pollution, climate change. We know what's driving a lot of species loss. So if we can stop those activities, we can reverse it. 유엔 환경 계획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과 동물종을 100만 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최근의 대멸종인 공룡 멸종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생명체 멸종. 원인은 인간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임상시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한 결과 1년 만에 15% 체중 감량 효과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가장 핫한 다이어트 위고비 구입입니다. 맞아보고 후기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약을 먹고 나면 아무래도 장 운동을 없게 하다 보니까 구토, 설사, 변비, 또 속이 메스껍거나 복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아무나 그리고 불법으로 사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다이어트를 하려다 되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비만학회 허양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위고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상당한 상황인데 꿈의 비만약이라는 별명까지 있더라고요. 자, 효과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겁니까? 네, 위고비를 68개월 정도 1년 반 이상 사용했을 때 우리 기저체중 대비해서 15% 정도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아시아 사람들, 일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데이터가 있었고요. 예. 기존에 있던 비만 치료제들이 10% 이상 감량을 달성하기가 어려웠는데 15%라는 수치가 굉장히 커서 이제 꿈의 기적의 비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년 4개월 정도, 그러니까 68주를 사용했을 때 15% 정도 체중 감량이 이루어졌다. 자,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살을 빼주는 겁니까? 네, 이 위고비는 GLP-1 호르몬 유사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GLP-1은 원래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소장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예. 뇌에 작용을 해서 이제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준 호르몬인데 실제 사람한테 분비된 호르몬 한 2, 3분 정도밖에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GLP-1 유사체들은 약간 체환을 시켜서 약간 엄기부분을 치환을 해서 이게 작용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고 뇌 중추에 작용해서 배부르다는 신호를 줄 뿐만 아니라 또 장 운동이 느려져서 오랫동안 배가 부른 효과가 있어서 좀 덜 먹게 되는 걸 도와주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포만감을 주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저희가 직접 모습을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게 그 펜처럼 생겼더라고요. 이게 혼자서도 투약이 가능한 겁니까? 네, 환자분들이 직접 자가 투약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주사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얼을 돌려서 용량을 맞춘 후에 일회용 침을 끼고 본인 이제 지방이 많은 부위, 팔이나 복부, 허벅지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에 지방 부위에 주사를 하시는 거고요. 주사 방법은 어렵지가 않고 많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지방이 많은 부위에 네. 투약하는 이유는 뭐 그 부분에 살이 빠지기 위해서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이 약제는 아까 말씀 식욕 중추에서 이제 식욕을 떨어뜨리고 포만감을 주는 전신에 작용하는 약인데요. 주사를 지방이 많은 부위에 하는 이유는 지방에 약재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몸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 우리가 혈관 주사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 직접 혈관에 주사하기가 어려워서 반드시 병원에서 주사를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지방에 맞는 주사제 같은 경우는 자가로 주사를 하시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이제 당뇨 약제로 나왔던 지금도 사용되는 인슐린 제제도 이렇게 지방에 자가 투약하도록 하는 약제고 이 위고비도 처음에 이제 당뇨 약제로 개발이 됐고 대형의 사용 방법이 지방에 주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 68주간 투약을 했을 때 15%의 체중이 빠진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표준 처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맞다가 그 도중에 중단하면 요요 현상도 나타납니까?
네, 모든 비만 약제는 사용을 중단을 했을 때 특히 또 체중을 많이 감량을 할수록 우리 몸은 원래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어서 식욕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의 생활 습관, 먹는 습관이나 운동이나 이런 변화가 없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원래 체중 이상으로까지도 요요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결과도 보시면 사실 이 약만 사용해서 감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약군이던 실제 진짜 약을 쓰는 분들이던 식이 조절과 운동 같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기본으로 하고 약제 투약의 효과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이 약제를 사용하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체중을 증가시키게 했던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에 대한 교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약을 중단한 이후에도 이런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셔야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약에만 의존해서 살을 빼려 하면 안 된다. 식이 조절 그리고 운동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위고비 그러니까 전문 의약품입니다. 이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건데, 자 일단 어떤 사람에게 처방이 되는 겁니까? 네, 위고비의 사용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비만으로 인한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심뇌혈관 질환이나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27 이상이면 처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질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일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남자 기준으로는 180 정도 되는 분들은 몸무게가 100kg 이상이 나갈 때, 여자분들이 160 정도 키울 때는 80kg 이상이 나갈 때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수치에만 부합한다면 청소년도 이게 처방이 되는 겁니까? 국내에서는 아직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가를 받았고요. 세마글루타이드랑 비유사한 약제인 싹센다, 리라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이요 12세 이상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위고비 제형도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통해서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성인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비대면 진료라든지 키나 몸무게를 속여서 지금 처방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또 불법 해외 직구까지 횡행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못 사용했을 때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위고비는 아까 장운동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운동이 느려지면서 구역감이나 구토, 설사나 변비, 복부 팽만감 같은 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이 밖에도 체중 감량의 폭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감석이 생기면서 담낭염이 생긴다거나 췌장염이 생긴다거나 또 맞은 접종 부위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저혈당 증상이나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악화가 되면서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무드 체인지나 수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 변화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하시면서 효과뿐만이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거에 맞춰서 용량을 결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가로 맞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치료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작용 우려가 시력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절대로 처방을 해서는 안 되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입니까? 금기사항이 반드시 있죠. 모든 약제는. 위고비 같은 경우는 갑상선 암 중에서 흔하지 않은 암이긴 합니다. 3% 미만인 갑상선 수질암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금기고요. 또 위장 운동 장애가 굉장히 심한 분들, 원래 있던 분들은 좀 힘들고, 임신이나 수유 여성들은 모든 비만 약제가 금기 대상입니다. 또한 췌장염 과거력이 있던 분들, 간이나 신장 기능이 많이 나쁜 분들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전문 의약품이고, 그리고 식이 조절과 운동까지 병행해야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날씨가 급변하면서 오늘도 날씨가 쌀쌀한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온도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 저하가 생길 수 있고 또 바이러스들이나 세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온도에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수분 섭취하는 것 등 그리고 또 잠을 잘 자는 것 등 본인의 면역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독감도 유행하고 있는데,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같이 기침도 나오고 또 열도 나고 하다 보니까 구분이 어렵거든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네. 일반 감기는 비교적 이제 특히 건강했던 성인들이 열이 많이 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뭐 기침, 가래, 콧물 같은 증상은 누구나 생길 수 있지만 고열이 나고 심한 두통이 있고 몸살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의심이 될 경우에는 독감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하고 확진이 될 경우에는 감기는 바이러스 약이 없고 대증 치료만 하지만 독감은 치료하는 약제가 있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드시고 또 이렇게 유행하는 시기에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예방 백신도 늦지 않게 접종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한비만학회 허양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 프로농구 2024-2025 시즌이 이번 주 일요일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역대 가장 많은 선수가 세 팀으로 이적한 데다 아시아 쿼터로 일본 선수들까지 합류하면서 어느 시즌보다 치열한 우승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이적과 트레이드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선수만 16명. 여기에 아시아 쿼터 제도 시행으로 팀마다 일본 선수들이 새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를 양분했던 우리은행과 KB는 각각 팀의 중심, 박지영과 박지수가 해외로 진출하면서 전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 올 시즌 여자 프로농구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우승 경쟁이 펼쳐질 거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감독과 선수들은 오히려 가장 변동이 적은 삼성생명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이런 부분들만 좀 잘 되고 리바운드 단속만 좀 잘 된다면 뭐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 지난 시즌 꼴찌 서름을 딛고 가장 활발한 영입으로 비시즌을 주도한 BNK도 단숨에 우승권 전력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박혜진과 김소니아 등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베테랑들을 영입했는데 젊은 선수들과의 시너지를 낼지가 관건입니다. 이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린 부분을 이제 시즌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저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BNK와 더불어 가장 선수 변화가 큰 디펜딩 챔피언 우리은행도 코트 여제 김단비와 새로 영입한 선수들의 호흡에 따라 2연패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같은 팀일 때는 뭐 저를 안 막아봤지만 제가 전에 있던 팀보다 지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다른 팀에 있을 때 저를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 국가대표 센터 진안을 영입한 하나은행과 일본 국가대표 출신 리카를 영입한 신한은행도 다크호스로 꼽힙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그래서 더욱 관심을 끄는 여자 프로농구는 오는 27일부터 5달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기아가 먼저 2연승을 거둔 가운데 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장소를 대구로 옮겨 이어집니다. 기아는 기세를 몰아 3연승을 노리고 삼성은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실책이 승부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비로 중단됐다 이틀 만에 재개된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삼성 임창민의 폭투가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무사 2, 3루에서 연이은 폭투를 던지며 2실점. 주지 않아도 되는 점수를 헌납한 삼성은 결국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1시간 뒤 열린 2차전에서도 초반에 결정적인 실책이 나왔습니다. 2루 주자를 잡기 위해 던진 강민호의 견제구가
유격수 이재현을 지나쳐 뒤로 흘렀습니다. 1회에 5점이나 내준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된 장면입니다. 반면 기아는 나성범과 김도영이 잇단 호수비로 삼성의 추격을 뿌리치며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희는 항상 시즌 때도 그렇고 큰 경기도 그렇고 선수들에게 그렇게 큰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선수들이 거기에 맞게 플레이를 잘 해주기 때문에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한 팀이 승리한 경우는 20번, 이 중 시리즈가 뒤집힌 경우는 2차례에 불과합니다. 1, 2차전을 모두 내준 팀이 역전 우승을 일굴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는 얘긴데 눈여겨볼 대목은 그 2번 중 한 번이 2013년 삼성이라는 점입니다. 당시에도 삼성은 두산에 1, 2차전을 완패한 뒤 3차전에서 두산의 코치진이 마운드를 2번 방문하는 실수를 저질러 선발 유희관이 강판되면서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2패는 했지만 또 그런 분위기를 또 대구 가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잘 쉬고 재정비해가지고 대구 가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올 시즌 삼성은 144경기에서 실책 81개로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실책을 기록하며 물샐 틈 없는 수비를 보여줬고 반대로 기아는 146개로 가장 많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정규 시즌 기록과 정반대 상황이 나왔던 1, 2차전을 뒤로하고 대구에서 열리는 3차전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팀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랑스 문화장관이 올해 12월 재개관하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5유로, 우리 돈으로 7,5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라시다 다티 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파리 대주교에게 노트르담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아 그 돈을 종교유산 보호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티 장관은 방문객당 5유로를 받으면 연간 약 7,500만 유로, 약 1,116억 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리 교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당과 교회의 사명은 모든 남성과 여성을 무조건 당연히 무료로 맞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